아니 이게 뭐야? 약만 먹고도 1등급이나 올랐다고? 요즘 수험생들 이런 약 다 먹어. 지금 이게 무슨 성분인지는 알고 먹는 거야? 아, 그럼 어떡해. 책만 보면 집중도 안 되고 기억력도 안 좋아지는데. 환절기라 감기에 들었나 봐요. 두통약도 주시고 그리고 한두통약도 주시고 그리고 몸이 으슬으슬 떨리니까 몸살에 좋은 약도 주시고 약사님 이거 다 먹으면 빨리 낫겠죠?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K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몇 개의 약을 드셨나요? 약은 제대로 복용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 복용하면 독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약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약 부작용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 약학대학의 김은영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약사회 여약사 회장 이은경입니다. 네, 이 아픈 몸을 낫기 위해서 약을 먹잖아요. 그런데 이 오히려 약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대표적인 약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편하게 자주 접하실 수 있는 약들 중에 아마 감기약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기가 사실은 저희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나거나 아니면 기침이 나거나 콧물이 나는데 특히 그 종합감기약에 들어있는 성분들 중에서 항히스타민제라고 해서 콧물이 나는 경우에 그걸 콧물을 말리는 약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졸음을 유발할 수도 있고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 중에 그 남자 분들께서는 약간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 그런 종합감기약들로 인해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소변 잘 못 누우시는데 그게 더 심해지거나 비충혈 제거제라는 것들 코막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성분들은 이런 감기약을 과다하게 믿고 지속적으로 복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악화와 같은 부작용들이 또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태어나서 약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효과만 믿고 약을 복용하다가 낭패를 당한 경험도 있으실 텐데요. 이 여학생도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약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내 이름은 현기정. 현기증 아니고 날아오를 기, 고들청, 곱게 날아오를 현기정이다. 하지만 지금은 날개가 푹 꺾인 삼수생 신세다. 꽃다운 나이 21살에 학원, 집, 학원, 집. 시계추처럼 오가며 내 인생 마지막 수능을 준비 중이다. 야, 너 왜 공부 못해? 너 마지막이야. 너 자수할 거야? 나 대학 가야지. 아, 진짜 공부. 엄마.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이번 달 용돈이랑 영양제 보냈어. 이제 곧 수능인데 귀찮다고 그냥 냅두지 말고 꼭 챙겨 먹어. 알았어. 뭐 내가 수능 하루 이틀 보나. 걱정 마셔. 그래, 시험 끝나면은 꼭 집으로 내려와. 엄마,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나 합격 통지서 꼭 받고 갈 거야. 좀만 기다려. 그래, 우리 딸. 엄마는 우리 딸만 믿는다. 화이팅! 차라리 열심히 하라고 다그치기라도 하면 마음이 덜 미안할 텐데. 늘 이렇게 걱정만 하시니 마음은 더 무겁다.
이것들이 진짜 모른 체 좀 해주지. 삼수생이 배려 따윈 없다니까.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기운도 없고. 아니 이게 뭐야? 약만 먹고도 1등급이나 올랐다고? 아니 이게 가능해? 잠깐만. 집중력,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면 이거 나한테 꼭 필요한 건데? 그래, 이거야. 애들도 다 이런 거 먹고 대학 간 거겠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집중력 빡 올려보자. 수능을 2주 앞둔 날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아이고, 집안 꼴이 이게 뭐야. 하필 나 없는 사이 엄마가 집으로 오셨고, 이러니까 그렇게 집에 오지 말라고 고집을 그렇게 부리더니만. 또 하필 엄마는 청소를 하셨고. 아이고, 영양제는 챙겨 먹었나 보네. 기특하다 우리 딸. 잠깐만. 이게 뭐야? 좀 다른데? 그리고 우리 엄마는 예리한 매에 눈을 가졌다는 거다. 세상에 얘가? 와, 엄마 언제 오셨어? 아니 어떻게 왔대? 우와, 청소도 다 해놓으셨네. 아니 내가 수능 끝나고 대청소 하려고 했는데 뭐하러. 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너 막 이런 약 먹고 그러는 거야? 아니 엄마, 요즘 수험생들 이런 약 다 먹어. 아니 안전하다고 했고 나도 봐, 별 문제 없잖아. 너 지금 이게 무슨 성분인지는 알고 먹는 거야? 그럼 어떡해. 책만 보면 집중도 안 되고 기억력도 안 좋아지는데. 아휴, 얘가 큰일 날라고 진짜. 결국 걱정만 한 보따리 쏟아놓고 떠난 엄마. 그런데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다. 왜 이렇게 심장이 뛰지? 수능 스트레스인가? 엄마, 나 몸이 이상해. 나 숨이 안 쉬어지고 막 가슴이 답답해 봐. 나 어떡해. 수능 볼 친구들아, 야, 그거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난다. 집중이 안 될 땐 충분한 휴식, 머리가 아플 땐 잠시라도 맑은 공기 쐬기, 알지? 수능아, 기다려라. 나 아직 안 죽었다! 영상에서는 집중력을 높이고 또 머리를 맑게 해준다 이런 약이 나왔어요. 네네. 실제로 이런 약이 정말 존재하나요? 저런 약이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저렇게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저런 상황은 실질적으로 저런 약은 없습니다. 없고요. 이제 대신에 실제로 ADHD라는 그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그 관련된 치료약을 복용했을 때 저런 머리가 맑아지고 세상이 정돈된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긴 하지만 대부분이 아까 영상에도 나온 것처럼 이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집중력을 좀 도와주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피로 개선에 어떤 비타민이나 그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정말로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하는 약은 사실 없고요. 아마 저러한 약을 구매하게 되는 경로 자체가 SNS나 아니면 오픈마켓이나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서 아마 정보를 접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이제 높은 경우에 저런 약들을 복용하게 되는데 사실은 약이지만 약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거나 아니면 이제 일반 식품을 어떤 기능성을 강조해서 예를 들어 집중력을 높인다든지 기억력을 개선시킨다든지 사실은 어떤 근거나 효과에 대한 증명된 게 없고 실제로 저러한 어떤 피곤한 상태 수험생이라면 사실은 주변에 있는 약사님들이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곧 수능이 다가옵니다. 긴장하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청심환을 먹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청심환을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청심원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진정하는 작용이 있는 의약품입니다.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요. 기운이 없고 허한 사람의 경우에는 졸릴 수도 있습니다. 수험생의 경우 당일 첫 복용보다는 사전에 미리 한두 번 복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만약에 환자가 아닌 사람이 ADHD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일어날까요? 네, ADHD 약은 기본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진 경우에 집중력을 높여주는 작용이 있는 약입니다. ADHD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복용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수면 장애라든지 아니면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심장 돌연사 같은 것들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정상인에게도 그런 부작용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때 저 ADHD 약이 그 강남에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을 해서 잘못 처방되기도 하고 많이 잘못 복용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특히 저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네, 실제로 있는 사례였군요. 네네. 네, 영상에서 나온 이 집중력을 높이는 약이란 것도 사실 ADHD 환자들을 위해서 개발된 약이잖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진통제만 해도 해열이랑 또 소염작용 같이 묶어서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약을 좀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열을 내릴 목적으로 약을 구매를 했다면 네네네. 소염작용은 필요 없는 증상이잖아요. 네네네. 네, 이럴 때는 이건 제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해열 작용만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소염 작용이 있는 이제 하열 작용과 소염 작용을 같이 가진 약들이 있는데요. 코로나 때 그 아세토아미노펜 그 성분의 약들은 해열 작용과 그다음에 진통 작용이 있고요. 브루펜 계열의 약들은 해열 작용에 그다음에 진통 작용도 있고 소염 작용도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우리가 열만 나거나 아니면 두통만 있다라고 하면 아세토아미노펜 계열의 약을 복용하시면 되고요. 네. 만일에 감기 증상이 있으면서 약간 염증 증상 때문에 열이 나고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해열, 진통, 소염 작용이 있는 약들이 같이 작용을 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네, 그러니까 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의사나 약사랑 같이 좀 상의를 해보고 그에 맞는 약을 추천받는 것도 네, 좋겠네요. 증상을 말씀하시고 네. 네, 추천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올바른 약 복용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약 복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알아보겠습니다. 약을 자주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 하나, 둘, 셋. 네, 저는 삼각형입니다. 네, 지금 세 명 모두 다 다르게 들었거든요. 지금 XO 그리고 세모가 나왔습니다. 이유를 그렇죠. 좀 들어보겠습니다. 약에 따라서 약을 자꾸 내성이 생긴다는 것 자체는 동일한 용량의 약을 먹어도 더 이상 잘 안 듣는, 네. 처음엔 잘 들었는데 안 듣는다는 의미고요. 네. 그렇게 내성이 생기는 약도 있고 약에 따라서는 그거랑 상관없는 약도 있습니다. 네. 아,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네네. 한다라는 의견과 또 이제 X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고요. 네. 항생제, 진통제 등은 내성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만성적으로 먹는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에는 내성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또 네. 성분까지 어떤 네. 약은 생기고 안 생기는 것까지 자세히 좀 네. 알려주셨네요. 이어서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복에 먹는 약보다 식후에 먹는 약이 더 효과가 좋다. 하나, 둘, 셋.
네, 저는 계속 삼각형입니다. 네, 이제 교수님은요. 세모를 참 여기 세모 편말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떡하죠?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약이 공복에 먹어야 되는 약도 있고 그다음에 식전에 먹어야 되는 약도 있고 네. 식후에 먹어야 되는 약들도 있기 때문에 네. 용량용법을 정확하게 지켜서 복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빨리 밥 먹기 전에 효과가 나타나야 돼서 공복에 먹어야 되는 약도 있고 공복에 먹는 게 다른 음식이나 약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네. 잘 흡수되기 위해서 공복에 먹는 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식후에 먹어서 위장 장애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들을 또 식후에 복용하기도 하고 해서 약에 따라서 용량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용량용법대로 최대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항상 대부분 약의 경우 식후에 드세요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당연히 약은 이왕이면 식후에 먹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때요? 네,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전에 먹어서 미리 먹어서 약효를 빈속일 때 흡수력은 더 좋습니다. 네. 흡수력은 더 좋으나 내가 위험을 알았거나 위장이 별로 좋지 않을 때는 진통 소염제의 경우는 식사를 하거나 중간에 식후에 바로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보통의 이제 감기약이나 진통제류를 많이 드시는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네. 예, 일단은 그것을 이제 식후에 드세요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빈속에 먹거나 지방하고 같이 먹으면 흡수력이 더 좋아지는 약물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질문 볼게요. 알약보다 가루약이 더 효과가 좋다. 하나, 둘, 셋. 이것도. 네. 이건 세모 X 남았는데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의약품은 원래의 제형으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네. 예, 가루약이 알약보다 용해도가 높아서 흡수가 좀 더 빠를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약효가 서서히 방출되는 그렇게 만든 서방형 제형을 가루로 만들어서 약효를 일시적으로 높여가지고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의약품은 생산될 때부터 네.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각각의 제형대로 복용함이 제일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상처가 났을 때 반창고를 오래 붙이고 있으면 더 좋다. 하나, 둘, 셋. 와, 드디어 처음으로 셋 다 X가 나왔어요.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네. 이 반창고를 붙이게 되면 원래 그 연고를 상처가 났을 때 저희가 바르는 것들이 보통 연고가 되겠죠. 네. 그런 연고의 흡수는 이렇게 저희가 오픈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그냥 맨살에다가 발랐을 때 효과를 보장하는 거지 거기를 반창고나 이런 게 밀봉하게 되면 흡수율이 더 증진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상처가 난 부분에 더 균 같은 것들이 더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네. 부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술 마시고 머리가 아플 때 두통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다. 하나, 둘, 셋. 효과가 있다, 중간이다. 자, 왜일까요? 예, 두통약 즉 진통제는 두통을 완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두통이 있을 때 두통약을 복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 술을 마시면 우리 몸은 알코올을 분해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 성분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간에서 이 성분을 해독하려고 효소인 LDH라는 이 효소가 있는데 네. 부족되면 얼굴도 붉어지고 또 두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알코올의 배설을 돕고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히려 충분한 양의 물을 먹는 것이 두통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올바른 약 복용에 대해서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알아봤습니다. 약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고 약효를 높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복약 지도와 함께 제대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요. 리포터 정들레 씨가 약 복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정들레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데 정말로 모르는 게 약이더라고요. 정확히는 잘 모르고 먹는 것이 바로 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약 복용법에 대해서
오늘 약사님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가보시죠. 호랑이, 아니, 약사님을 만나려면 약국으로 고고! 여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오늘 어떤 약 사러 오셨어요? 저 피로가 쌓여가지고 비타민 사러 왔습니다. 두통약하고 진통제 같은 거, 연고제나 지금 약은 원래 드시던 한 며칠 동안 약사님 미모에 깜짝 놀라셨나요? 자그마치 20년 경력의 실력파 약사랍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주로 어떤 것들을 많이 찾으세요? 아무래도 환절기에 뭐 감기 환자분들 요즘 많으시고요. 또 이제 그 알레르기 환자들. 계절에 상관없이 약국에서 가장 많이 이제 찾으시는 건 소염 진통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각종 염증, 통증들의 소염 진통제 약국에서 많이 찾으시고 뭐 영양제나 이런 걸로 본다면은 이제 비타민제. 네, 어서 오세요. 여기가 이제 약을 조제하는 공간에서 이제 기계가 나오는 거고요. 벽면을 가득 채운 게 다 약이래요. 여기 네네네. 약이 몇 가지나 되죠? 대략 한 1,500에서 2,00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야- 많죠. 약이 1,500에서 2,000가지를 혹시 그럼 이름만 딱 얘기해도 그럼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저희는 이제 알약의 크기나 색깔부터 해서 안에 각인된 거 글자까지 다 식별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인지를 하고 있죠. 와, 진짜 대단하시다. 이 많은 약들이 잘못 섞여 나올까 걱정된다고요? 혹시라도 기계에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서 각인이라든지 약이 맞게 들어가는지를 한 번 더 검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원님 약 나왔습니다. 안구 건조가 조금 심해서 이거는 이제 하루 2번 쓸 거예요. 쓰기 전에 잘 흔들어야 되는 거고 눈에 있는 염증 물질을 조금 제거하고 눈물샘을 재생시켜줘서 쓰시면 조금 따가울 수 있어요. 약효가 나타날 때까지가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챙겨서 쓰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늘 복약 지도를 하세요? 복약 제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복약 제도를 일단 하는 이유가 이제 처방전대로 환자분들이 약을 잘 드시게끔 도와드려서 결국에는 환자분들의 질병 치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복약 지도고요. 부작용 때문에 복용을 중단하신 경우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런 경우는 이런 부작용이 초반에 발생할 수 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려서 복약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도와드려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약효가 너무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약효가 없네 하고 중단에 또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 약은 최대 효과가 나타나려면 3, 4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드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약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꼭 기억해야겠죠? 복약 지도를 들으시면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올바르게 약을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약국에서는 병원 처방약뿐 아니라 일반 의약품을 사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다들 어떻게 약을 선택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우선은 잘 몰라서 약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보통 결정합니다. TV에 보면은 연예인이 광고하는 거 같은 것도 이제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오는 경우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약 먹을 때 하는 흔한 실수들도 있겠죠?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약 먹을 때 이런 사람 꼭 있다. 환절기라 감기에 들었나 봐요. 약사님,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머리가 아파요. 두통약도 주시고 그리고 한두통약도 주시고 그리고 몸이 으스으스 떨리니까 그 몸살에 좋은 약도 주시고 약사님 이거 다 먹으면 빨리 낫겠죠? 지금 마음대로 섞어 드시는 건가요? 나는 코도 안 좋고 목도 안 좋아서 막 섞어 드시는데 사실 문구만 보시면 안 되고 안에 들어있는 성분을 보셔야 되고요. 이게 단일 성분이 아니라 복합 제제들이 많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성분들을 중복해서 드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분을 보고 또 약사들의 조언을 받아서 이제 약을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네. 섞어 먹으면 위험한
좀 그런 영양제들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오메가3 드시고 크릴 오일 드시고 뭐 나토키나제 드시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출혈의 위험이 굉장히 커져서 실제로 응급실에 가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양제를 선택을 할 때는 부작용에 대한 인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내가 기대하는 약의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치를 정해두고 그렇게 만족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저녁을 너무 많이 먹었나? 여기 좀 진하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겠지. 지금 사용 기한 잘 확인하셨을까요? 이 약의 도대체 사용 기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약마다 환경에 예민한 정도와 이 성상이 조금 달라요. 어떤 약들은 5년을 둬도 그냥 멀쩡한 약이 있고요. 어떤 약은 공기 중에 1시간만 둬도 약이 다 휘발돼서 약효가 떨어진 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규정 지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약국에서 이제 포장된 약들 있잖아요. 조제해서 나달나달 이제 같이 드시기 편하게 해드린 약들은 보통 조제 후에 1년까지 보고 있고요. 병은 개봉 전에는 사용기한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이제 개봉을 했다 그러면은 1년까지 보고 있어요. 근데 뭐 시럽 같은 경우는 덜었다 그러면은 1달 정도, 그래도 안약도 1달.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약을 좀 안전하게 사용을 하려면 개봉을 할 때 개봉하는 날짜를 좀 적어두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사님께서 이 사용 기한 지난 것도 버리랬어. 약 함부로 버리셨나요? 사용 기한이 지난 약들은 어떻게 버려야 되나요? 버릴 때 함부로 버리게 되면 환경오염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폐의약품 수거함이라는 게 있어요.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거기에 이제 폐의약품으로 검색을 하시면 자세하게 그 지역에서 어떻게 수거를 할 수 있는지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각각의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평소 무심코 먹었던 약 복용법에 대한 이야기 잘 확인하셨나요? 이젠 모르는 게 약 아니고요. 아는 게 힘입니다. 약국에서는 이렇게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사기도 하지만 그냥 살 수도 있고 또 편의점에서도 그냥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하잖아요.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약에 따라서는 약이 처음에 허가될 때 그 약을 처방전, 그러니까 진료를 보고 약을 받도록 하는 약을 저희가 전문약이라고 하는데 전문약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간단한 상담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약을 저희가 일반약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 일반약들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오랫동안 많이 사용했고 안전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약들을 가정상비약이라고 해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약을 제대로 처방받기 위해서 의사랑 또 약사한테 알려줘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하는데 뭔가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환자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과 또 의약품 알레르기, 특이 체질, 부작용의 그 경험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걸 고려해서 처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여성의 경우 임신을 하고 있거나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또 수유 중이거나 하실 때도 반드시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잘못해서 똑같은 성분을 또 처방을 받으면 필요하지 않은 성분을 많이 먹게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인 거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처방하는 날짜가 겹칠 경우에는 네. 국민보험공단에서 DUR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중복된 약을 걸러주는 이렇게 그런 제도도 있기는 합니다. 네. 의사 선생님도 알 수 있고 약국에 오면 약국에서도 그 처방전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네, 네. 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약물 복용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약물 부작용 위험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어르신이라고 하면 저희가 한 65세 이상의 연령의 그 환자분들을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노화의 자연적인 그 노화에 따라서 저희 장기 기능들이 저하가 됩니다. 신장 기능이라든지 간 기능. 근데 많은 약물들이 간에서 대사가 되고 신장을 통해서 배설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더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알아두면 좋을 올바른 약 복용법을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단골 약국을 정하여서 약을 받으신다면 여러 병원에서 받은 약품들이 중복되거나 또 의약품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없는지 약사님께 미리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약을 조제하거나 구입할 때는 이 의약품을 왜 먹는지, 또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는지를 정확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예. 네. 예. 약을 이것저것 섞어서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감기 걸리면 빨리 낫고 싶어서 감기약이랑 비타민C랑 또 어떨 때는 녹차까지 다 같이 함께 먹는데 괜찮은 건가요? 네, 감기약을 복용하실 때 다른 면역 기능이나 컨디션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비타민제를 같이 복용하는 것은 추천드리고요. 네. 대부분이 감기가 저희가 바이러스 감염이죠. 그래서 한 7일 정도면 개선이 되는데 그동안에 충분한 휴식과 그다음에 그런 어떤 피로나 이런 것들 도울 수 있는 비타민들은 같이 복용하셔도 됩니다. 네. 네. 뿐만 아니라 영상에서 다약제 복용이라는 게 나왔어요. 어떤 네.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다제약물 관리 사업은 2018년부터 대한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 중 한 가지 이상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기적으로 10종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약사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약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대표적인 약료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신 분들이 응급실 가는 확률이 한 23% 감소했다는 너무 잘 됐네요. 네. 그런 결과를 갖고 있고 또 의약품의 숫자도 좀 줄어들어서 불필요한 의료 비용도 줄이고 그리고 의약품 상호작용으로부터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네. 만약에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식약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구제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업무를 운행하는 것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는 곳입니다. 신청을 하시면 일정의 관련된 전문위원회에서 정말 부작용인가 사후 접수를 받아서 정말 이 약물에 의한 부작용인가를 평가하고 그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 확인이 되면 그 일부 정해진 범위 내에서 환자에게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약 처방을 받아서 올바른 방법으로 복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약의 올바른 복용과 부작용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35세 여성입니다. 약은 음식처럼 소화할 필요가 없어서 저는 잠자리에 눕기 직전에 약을 먹고 자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약을 먹고 바로 누우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약에 따라서 아까 정확한 용량요법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약물들은 저희가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한 2~3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취침 전보다는 활동하는 동안에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복용하시고 나면 30분 정도 눕지 않고 운동을 하시거나 움직이신 다음에 이제 다른 활동을 하시도록 권고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은 반드시 눕지 않고 복용하시고요. 또 취침 전에 복용하거나 자기 전에 복용하는 게 권장되지 않는 약물이 불면증을 유발하는 약물도 취침 전에 복용하지 않는 걸 권장하고요. 그래서 취침 전에 복용하도록 하는 약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낮 동안에 또는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며칠 전 비염이 심해져서 비염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어깨 통증으로 정형외과에 가서 약을 또 처방받았거든요. 처방받은 약을 어떻게 먹어야 약효가 제대로 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비염약과 정형외과에서 처방받은 약에 일단 중복되는 의약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요즘은 이제 복약 지도를 하면서 그 프린터가 돼서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소염 진통제, 효능 효과를 적어 놓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또 성분이 겹치지 않으면 같이 먹어도 되기는 하지만 고를 경우에는
조재한 약사님한테 전화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질문하기 위해서 약국에 전화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내가 이미 어떤 약을 먹고 있는데 새롭게 처방을 받아서 약을 또 먹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면 그 약봉지를 들고 병원에 가서 같이 또 여쭤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조제하러 가실 때 약국에 약을 가지고 가거나 이전에 복용하시던 약에 대해서 아까 정보를 충분히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건 흰머리와 먹는 약이라는 우스갯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 만큼 몸 여기저기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약은 많이 먹어야 증상이 낫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복용해야 낫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KTV 생활엔 정책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한 용량의 약을 정확하게 복용하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보를 또 잘못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된 약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 또는 약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약을 먹다가 자의적으로 중단하면은 치료에도 방해가 되고 더 많은 약을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제의 경우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에 관해서는 무엇이든지 약사에게 물어주세요. 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KTV 생활엔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